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에서 문학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문학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시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하고 같이 진행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실라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숙입니다. 네,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독서 많이 합시다. 이순희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소설은 이태준의 돌다리라 해서 상당히 무거운 느낌은 드는데 그렇게 무거운 느낌 없고요. 한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맛, 여기 맛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것 문제가 생기고 저것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어떤 깊은 생각을 해낼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속을 보면서 저 집에 저런 갈등이 있는가 보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깨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내가 저 아버지라면 이라는 입장을 내가 거기에 한번 갖다 넣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아들 입장이라면 한번 갖다 넣어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고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길리는데 아주 좋은 게 오늘 작품, 두 개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고, 이 가치관의 대립이 우리는 많은 경우가 이같이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부분은 보면 이같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내 생각을 더 키워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답이 그렇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막 나올 수 있는 답은 절대 아니고요. 또 정신세계는 이같이 어떻게 물질이나 또 수학이나 이런 세계처럼 똑 부러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무해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게 되면 재밌게 보세요. 우선 이태준 작가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익숙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조금 있다가 이분의 생애를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1904년생입니다. 철원에서 태어났고요. 일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에 1904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6살 때인 1909년에 아버지가 개화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좀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정치적으로 또 어떤 활동도 했는 사람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떻든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6살 때에 이주를 했는데, 바로 가서 그 해에 아버지가 그곳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년 후에 1912년, 그러니까 9살 때에 또 어머니가 그곳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되돌아오는 거죠. 철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양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외할머니 이제 손에 자라게 되는데, 그 외할머니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오촌 당숙이 12살 때에 이제 사립 복명학교, 당시에 이제 철원에 있었는데 복명어숙이라고 한답니다. 이 같은 복명학교라는 이름이 전국에 한 4개나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이 아시다시피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좀 뜻있는 분들, 또 자기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기꺼이 내 재산을 털어서 사학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4개나 똑같은 이름의 복명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각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분들은 하나같이 나라의 독립을 이제 교육이라는 것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개인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운 복명어숙이라는 철원에 있는 학교에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뒤에 간이농업학교, 그러니까 농업학교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말 그대로 간인 것 같습니다. 예, 간이농업학교에 입학했다는데요.
한 달 정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그 농업학교를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원산에 가서 객주집 사환으로 일합니다. 그건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객주집 사환으로 있으면서 그때부터 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문학했지만 제대로 된 문학은 아니고 문학 서적들을 이제 탐독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18살에 상당히 늦게 들어갑니다만 휘문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학교죠. 휘문보통학교에 18살에 이제 입학해서 매우 그 고학생으로 어렵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매우 공부를 잘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은 가람 이병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람 이병기가 가르치는 학생이었고 또 같은 그 학예회 휘문고등학교에서 휘문보통학교라죠. 그 당시에는 휘문보통학교에서 학예부장으로 있었던 학예부장을 했고 이때에 정지용, 김영남, 박종화, 박노갑 이런 문인들을 휘문학교에서 있었고 또 사귀고 학예부장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하면서 제2호 학예부 잡지라 할까요? 휘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6편의 단편을 발표합니다. 물고기 이야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단편을 발표하고요. 당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본어로 공부를 갑니다. 역시 배우겠다는 대단한 열정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같이 어려운 형편에 일본에 가서도 역시 고학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상지대 예과에 입학합니다. 상지대 예과에 입학해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도 학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때에 나도향과 일본에서 서로 교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6세에 이때에 그러니까 생이라는 잡지하고 그다음에 신생 등의 편집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7세 당시 27세에 결혼하면 상당히 좀 늦게 결혼하는 거죠. 27세에 이화여전 음악가 출신의 이순옥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외일보 나중에 폐간돼서 나중에 조선중앙으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중외일보라는 신문, 조선중앙일보, 또 지금의 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예부 기자가 되죠. 학예부 기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30세에 박태원, 이효석 등과 더불어 구인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태준이 구인회를 조직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이효석도 그렇고요. 순수 문학 쪽에 먼저 처음에 발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도 보시면 되지만 상당히 글을 잘 썼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또 자자한 평판을 받았던 것이 이태준만큼이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나? 이제 산문이죠. 소설이나 산문을 이태준만큼 잘 쓰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글을 잘 썼고요. 그래서 여러 잡지에다가 또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달밤, 여성 뭐 이런 데서 이제 잡지를 투고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945년 42세 때에 강원도 철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철원 안협이라는 데 돌아와서 46세 때, 참 1946년에 43세지요. 43세에서 자진월북을 합니다. 자진월북하는 이유는 고전에 카프라고 해서 경향주의 문학가 이쪽에 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순수 문학을 했죠. 순수 문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카프라는 그 경향주의 문학하는 경향주의 문학이라는 게 문학은 일종의 사상적이라든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배포시키는 데 써야 된다 모임에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제 월북을 하죠. 월북을 해서 잘 되시면 좋은데 월북해서 곧바로 그 사상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해서 생각만큼 당시에 김일성이거든요. 김일성이 만만찮거든요. 만만찮으면서 사상 검증을 당하면서 그런 고사하고 아주 힘들게 삽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어진 게
그 1969년에 강원도 장동 탄광, 북쪽의 강원도죠. 우리 남쪽은 강원도 장동 탄광 노동자 지구대에 노동자로서 그 부부가 있는 게 목격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갔었는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노동자 하나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참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렵게 떠나고 난 뒤에 아마 우리나라는 1988년에 해금 작가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의 작품을 못 읽었어요. 월북 작가니까. 그렇게 못 읽고 있다가 1988년에 이제 해금 작가로 나오면서 마침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뛰어난 문장,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글들이 이제 그 누구든지 읽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읽으신 작품도 바로 그때 해금되어진 작품들입니다. 그전에는 못 읽게 되어져 있어요. 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했는지, 저 문학 작품을, 문학 세계를 계속해 갔는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기 선생님, 그다음에 정지용, 김영남, 김종화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학예부를 했고요. 1925년에서 일본 유학 중에서는 또 일본 유학하고 있던 당시에 그 말씀드린 대로 나도향과 더불어 사귀게 되고요. 그다음에 1933년에 김기렴을 중심으로 해서 이효석, 정지용, 유치진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구인회를 조직하고요. 구인회는 말씀드린 대로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생활했고, 1929년에 잡지사 개벽이라는 잡지사에, 개벽사라는 잡지사에 편집, 또는 어린이라는 잡지에도 또 편집을 하고 여러 편의 동화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워낙 글을 잘 쓰게 되니까 동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글 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태준 작가의 그 작품 성향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작품 성향은 당연히 일제 강점 하에서 일제가 조선의 것들은 일단은 그 뭐랄까 깔본다든지, 일단은 조선의 것들은 좀 이렇게 멀리해야 될 걸, 우리 전통이라든지 우리 고유의 것들을 자꾸만 무식한 걸로 얕잡아 보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마침내 일제는 그 조선인 말살 정책을 쓰죠. 우리 한국인들은 문화뿐만 아니고 싸그리 지워버려야 돼,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같은 그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또 쉽게 그렇게 전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전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통을 귀중한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쪽에 합니다. 단순히 낡은 것을 집착하거나 단순히 그냥 옛날 게 좋아, 이런 수구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이 돌다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다리라는 작품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근대적 가치관, 그러니까 새롭게 막 들어오는 서양 문물적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근대적 가치관, 이것과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우리 가치관, 본래적인 가치관이죠. 이런 외래에서 들어오는 흐름과 본래적인 것과의 이 갈등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갈등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된다 할까,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를 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작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배경은 어릴 때 자랐던 샘말이라는 동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철원에 샘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시작되면 이렇게 정거장에서 샘말 10리길을 내려오느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는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띈다, 이렇게 샘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샘말이라 철원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을로 찾아 들어가는 게 이 소설의
시작인데 언뜻 보게 되면은 셋말이라는 게 새자와 말, 그러니까 새말 사이 말이라는 거죠. 마을과 마을 사이, 말이라는 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생긴 마을을 뜻하는 서이다가 또는 샘이 있는 마을 이런 쪽으로도 읽혀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샘말이라는 말이 실제 있었고 이태준의 실제 고향이 이제 그쪽에 있었고요. 현재는 철원군 대마리라고 여기가요. 예, 그래서 공간적 작품에서 공간적 배경이 어디에 있고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시간적 배경은 1912년쯤으로 그렇게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간적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준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 원래 고향인 용담마을 이쪽을 중심으로 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 속에도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이 예를 들어서 너러지놈, 그 다음에 독시장밭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철원에 그렇게 있답니다. 너러지놈, 독시장밭 이런 말이 그대로 있어서 어릴 때에 지냈던 그 배경을 그대로 해서 그 사투리,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투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작품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너러지라는 말은 예전에 쓰던 지명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송산면 신천리라고 해서 이 지역을 너러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너러지라는 거는 근처 천둥산이 큰 산이 있고 그 산에서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말이 재밌죠? 쭉 내려와서 생긴 말이라 해서 늘어져 내려온 그렇게 돼서 너러지라는 말이 그대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쭉 내려와서 철원 평야가 있죠. 평야로 있듯이 그렇게 내려온 지역을 너러지논이라 했죠. 철원읍 사요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정말 그 철원 평야가 시작된 걸 평야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독서당리라는 지명이 그대로 여기도 아직 있는 지명이고요. 이 독서당리라는 것은 독서당교가 있고 다리가 있고 독서당골 뭐 이런 말로도 이제 당시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서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 싶습니까? 주로 여기에 선비들이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옛날 선비소라는 소도 있답니다. 선비소는 작은 늪을 얘기하죠. 그 늪을소라고 하는데요. 선비소도 있고 그렇게 완전히 어릴 때 철원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한 요만큼 하고요. 돌다리라는 작품은 1943년에 국민문학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당시에 발표되고 아마 46년인가 월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북하기 얼마 전에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보다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기를 내려오노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상기석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띈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요로태태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벌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습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내를 보냈다. 다만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업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능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르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자가 된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 다고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장서범 바람도 살살할 뿐 아니라 오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 나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습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던 것이나 밭에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사하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뭘 하니 할아버님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놓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들을 손수 일으키신 밭을 더 건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막이로 담을 두르기, 겨울엔 둥마기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서든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건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으로 버텨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서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 그로만 남은 농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느라면이라고 공동묘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가 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뭐를? 공동묘지를. 왜요?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얘기가 당시에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간적인 것도 그러고 시기가 이런 시기에 갔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지금이 어떤 거라는 거죠? 초겨울 또는 늦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풍철이 지났다니까요. 단풍철도 지나고 누루투태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그 상황을 공동묘지가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간다.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가 창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습이라는 이름이 앞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창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옥아 불러보면 묵례를 한다. 뭔가 창옥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 공동묘지에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여기서 느껴지기 시작하죠. 공동묘지를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묵례를 할 걸 보니까요. 다만 오누이뿐으로 이제 오누이뿐이었는데 나이가 훨씬 떨어진 오누이였는데 지금 또 눈에 선하다. 그러면 오래전에
이 사람은 죽었고 이 어누이는 죽었고 이제 그 창섭이 마을로 들어가면 자기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쪽 공동묘지를 먼저 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창옥은 왜 그러면 죽었는가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저녁 먹고 난 뒤에 복통을 느끼게 됐고 복통으로 인해서 읍내 의사를 찾아갔는데 뭐 주사만 이렇게 맞고 그냥 돌아왔는데 밤새 또 복통으로 앓다가 다음날 또 의사를 찾아가서 했더니만은 바쁘니까 환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더니만은 역시 오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 이제 고름이 터지고 이제 맹장염이 고름이 터지면 이제 복막염으로 이제 되니까 그래서 복막염으로 터진 것들이 거기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서 옮겨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손쓸 수도 없게 이제 죽게 된 그 어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누이가 그렇게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생각에 내가 의사가 돼 가지고 누이 동생처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농업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고농이라고 합니다. 고농에 대한 걸 가라고 했는데 어전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농과 어전은 무슨 내용하면 고등농림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임업을 가리키는 고등농림을 아버지는 가라 했고 어전이라는 거는 의과대학이죠. 요즘 얘기하면요. 그런 의과대학을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마침내 서울에서 병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맹장 수술로도 이미 정평 나 있는 권위자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그대로 마음속으로 혼자서 마음속으로 이제 창옥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창옥아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진찰실에 걸어놓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 병원을 크게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 누이가 그같이 맹장염으로 죽고 이렇게 되어진 거에서 이제 이 오빠가 훌륭한 그 의사가 되어서 마침내 서울에서 개인 병원은 제일 완비한 수술실 또 부족한 입원실 이런 것도 다 해결되어진 그런 병원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창습은 바람도 살살할 뿐만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그러니까 빨리 걸음을 이제 걸었다는 거죠. 재우쳤다. 자, 요만큼 보셨는데요. 첫 시작이 보시게 되면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창옥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그 창옥의 오빠인 창습이고 지금 의사고 창옥은 이미 맹장으로 죽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인물이 두 사람 등장했습니다. 창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창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여기에 왔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이어서 연결되고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이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간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한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 마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셋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새 곱비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화질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겨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가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상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서에 상도를 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모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 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시라고 폭은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허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힌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정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었어.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뭘 하러 오누? 전 어머니 있었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하러 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매우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글을 잘 쓰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상세하고 또 세세하게 그렇게 글을 잘 썼죠. 한번 같이 잠깐 보게 되면은요. 처음 시작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도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열리기 위해서이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을 일구어 갔는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물론 병원을 잘 해서 몇 배를 더 놀리면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돈은 3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 3만 원을 마련해야 양관이라는 게 뭔가는 신식 건물입니다. 한옥 형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양관이 하나 났는데 그 양관을 구입해서 병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관을 구입해야 될 텐데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되니까 이 아버지의 이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그렇게 하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러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습은 샘마래는 마을 이름이라 했죠. 샘마래 들어서자 동구에서 입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과 부추겨 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아버지가 이제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는 부분을 보죠. 어떻게 갑자기 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습니다. 네, 좀 급히 여쭤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되어지고 아버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리는 정주 할아버지 때 만들었는데 이 다리를 아주 든든히 그동안에 문제없이 잘 섰다는 겁니다. 아주 든든하게 서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중앙 부분에 내려앉아서 떠내려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다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업에서는 여기에 나와서 나무 다리를 그 옆에다가
세워준 겁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돌다리가 지금 주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돌다리가 파손된 걸 아버지가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나무다리는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더라도 쉽게 지울 수도 있고, 또 뭐 만일 물에 쉽게 떠내려가면 또다시 지울 수 있는 그런 나무다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로 나무다리로 인제 이용하죠. 돌다리가 당연히 지금 파손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인제 아버지가 이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돌다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존에 든든하고 또 오래 설 수 있는 것으로서의 돌다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쉽게 지울 수도 있고, 물론 쉽게 떠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 다리, 이 하나는 오래된 거고, 하나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또 금방 만들어지거나 오래는 못 가지만은 또 있는 것, 나무다리죠. 이 나무다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요 두 가지, 나무다리와 돌다리가 비교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서로 비교된다든지 서로 대립된다든지 요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소설 가운데서. 그다음을 또 읽어 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바꾸기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에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넣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 있어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걸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읽어 주셔서.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만나서 집에 온 용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역시나 인제 용건을 얘기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왜 병원이 증축이 필요한지, 병원이 이렇게 인제 옮길 필요가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얘기하듯이 아버지께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부모님을 진작에 모시지 못한 것, 또
한 집에 모이려면은 병원을 그만두고 농촌에 올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다 모여야 되는 게 순리인 것 같다라든지, 또 더군다나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많아지고 병원은 오는 환자의 3분의 1 밖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근처에 그 3 층짜리 건물인데 이 양옥 건물이 참 염한 가격, 그러니까 싼 가격에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다. 그런데 샀는데 32,000 원인데 32,000 원을 그 다른 방법은 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 기회에 부모님도 모시고 할 테니까 서울로 오셔서 그렇게 같이 살고 땅을 판 걸로 그렇게 하자라는 쪽으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은 그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만일 그렇게 해서 병원을 팔게 되면은 어떻게 이윤이 남는가도 얘기해 줍니다. 병원을 팔아서 이윤을 하게 되면은 1 년에 한 10,000원 정도의 이윤은 하지 않을까. 결국은 1 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윤을 뽑을 자신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혹시나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원하시면은 이다음에라도 이미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서울 근교에다가 그러면은 좋은 땅으로 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잠잠히 듣고 있다가 그다음에 얘기입니다.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제 점심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심 밥상을 받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릴 때 이 다리 놓는 걸 봤는데 한 10 사람 정도가 모여서 다리를 놓는 거를 봤는데 요즘 사람 힘도 없는지 어째 그렇게 훨씬 많은 숫자가 달라붙어도 그때처럼 일을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리 고치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가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거는 왜 고치시나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얘기가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인제 여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앞부분에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병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돈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어찌 그렇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돌다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돌다리 왜 고치느냐."라는 부분에서 "너는 그 돌다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는 돌다리에 얽혀져 있는 역사, 뭐 거창하게 역사를 해서 그러긴 한데 그 돌다리에 그 있는 그거는 생각나지 않니?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일 생각나지 않니? 또 네가 서울 공부하러 갈 때도 다리 건너서 떠났잖아."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사람들은 꼭 사람에게만 인정을 주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 사람께만 인정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돌다리에도 인정을 줘야 된다." 이유는 이 돌다리가 아버지 쪽이죠. 아버지가 천자문을 배우러 다닐 때에 이 돌다리로 건너가서 마을에 천자문을 배우러 다녔고, 그다음에 내 어미가 시집 올 때도 이 돌다리를 건너서 왔고, 그다음에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인제 여기서 심상찮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이러면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갈등이 탁 고조되기 시작하죠. 아까는 서서히 가다가 이제는 이 돌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봅니다. 한쪽은 근대적인 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도 됐고 병원도 잘 되고 하니까 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쭉 이 농촌을 이루어온 이 돌다리, 이 다리를 통해서 이 돌다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량, 다리라는 건 뭡니까?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키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시키는 예를 들어줍니다. 내가 천자문을 배울 때 갈 때도 이 다리를 건너서 다니면서 천자문을 배웠고, 또 네가 서울에 공부하러 갈 때도 그렇게 했고, 네 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시집 올 때도 이 다리를 건너와서 이 다리를 이용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물정을 그런 식으로 돈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계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여기에 인정이라는 걸 생각해 봐라. 이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그렇죠. 나도 죽거들랑 그 다리를 건너서 갖다 묻어라. 나는 서울 갈 생각 없다. 이러면서 딱 이제 갈등이 아주 고조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받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너러지 놈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너러지 논둑에서 너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땅 문서를 사 모기반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엔 배지 않더라.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이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너네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언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헌에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또 도해지에 가 앉아 소출은 파로다 뭐다 도해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갖고는 된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뚝이 떠나가니 아나 그럼 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시디들 주사침 넣듯 애꿎은 건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군.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제 팔자 그랬으니까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뚜렷한 아버지의 생각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금을 준다 해도 땅은 못 팔겠다. 이제 이럽니다. 왜 이 못 파는가를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받치고 또 내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땀 흘려서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놈들이고 그래서 그 놈 같으면은 너러지 놈, 그 다음에 너러지 놈, 그 다음에 독시장밭 이런 것들이 뭘로 샀겠느냐는 거죠. 같은 거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련한 것 아니냐. 그래서
늘어진 논둑에 선 느티나무를 보면은 나는 그 느티나무가 할아버지가 심은 건데 그 할아버지가 심은 느티나무 또 그다음에 저 사랑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아버지가 심은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조상의 동상 앞에 서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참 멋있죠. 할아버지 앞에 서는 것 같다. 또 그다음에 내 아버지의 동상 앞에 서는 같은 게 저 은행나무고 저 느티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를 봐도 뭘로 보나요? 그냥 물질로서 나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얘기거리 없는 그런 나하고는 뭐 그렇게 뭐 그 살갑게 정을 주고받는 게 없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의 정을 주고받듯이 나는 저 나무들에게 정을 주고받고 산다는 거죠. 얘기가 되나요? 예.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땅이란 어떻게 일시일례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느냐. 땅은 그렇게 땅조차도 마치 그 돈으로 따져 가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인제 잘못된 거라는 거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땅은 그렇게 돈으로 함부로 주고 사고 팔 정도가 아니고 땅이야말로 우리가 딛고 서는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가장 근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 없어 봐라. 집이 있니 나라가 있니."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데도 뭔 집이 있을 수 있고 땅이 없는 데도 뭔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없는 없어 봐라. 집이 있니 나라가 있니." 그다음에 얘기가 이겁니다. "땅은 천지 만물의 근거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땅은 천지 만물의 근거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근거인 땅을 함부로 욕심만 내서 땅 문서만 사 모으기만 하고 마치 땅을 가지고 돈놀이쯤이나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들로 보게 되면은 마치 괴이한 사람들 밖으로 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땅을 돈놀이하는 걸로 보고 땅을 이렇게 쉽게 땅 문서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시작 버리듯 하는 사람들 인제 대놓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 밖으로 보이지 않더라. 그다음에 이제 아들께 이제 정면으로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땅이 준 덕으로 의사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네가 절해야 되는 거지. 하늘을 자꾸 사람들이 하늘, 하늘 하는데 하늘이 땅만큼 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거는 하늘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알지. 인제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더 인제 신랄하게 얘기 나오죠. "땅을 밟고 다니니 땅을 우습게들 알지." 땅처럼 인과응보 그러니까 땅처럼 확실히 했는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차라리 하늘은 가끔 못 믿을 때도 많아. 그러나 힘들 사람에게는 땅만큼 후한 보답을 해 주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세상에는 많은 지주들이 있지만은 그 지주들 가운데에 이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때 지주들은 그냥 그 땅에서 노는 그 작물 자기들께 맡겨 놔 놓고 지주 농사 짓는 사람들께 맡겨 놔 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낭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지고 그 땅에서 마치 야박한 놈들처럼 땅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투자를 한다든지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데에 대해서 애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후레자식 같은 일이지. 예? 어떻게 땅을 그렇게 하느냐. 요즘 너희들 신이라는 것은 한의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니까 이제 얘기가 요즘 니네들 같은 신이들이 주사침 한번 놓듯이 땅도 그렇게 생각해서 마치 그 금비만 애꿎은 금비라는 게 뭔가 하면은 화학 비료입니다. 돈 주고 사는 비료. 거기에 비해서 퇴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만드는 비료죠. 그래서 금비라는 게 돈 주고 사는 비료입니다. 애꿎은 금비만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 어디에 갈 테고 이런 식으로 인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엄청난 얘기죠.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눈만 비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선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곤 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몰입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기 애써 큰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고르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른지농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던 걸 한허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 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에 내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연히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내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 모마는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 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 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고. 자, 여기에서 인제 아버지가 확실히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인제 보여줍니다. 얘기해 줍니다. 창습은 입이 얼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한마디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입이 얼어버렸다라는 거는요. 손만 비볐다. 요런 표현도 참 잘 쓰지 않았나요? 입이 얼어버렸다. 창습은 입이 얼어버렸다. 짤막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손만 비비었다. 또 짤막하면서. 요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강조시킬 때는요. 짤막한 요 같은 단문의 힘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강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비볐다.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어떤 상황인가라는 부분을 똑부러지게 인제 얘기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창섭은 자기 생각이 너무 자기 본의로 됐던 게 대뜸 깨달아졌다. 인제 이럽니다. 그러면서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이제 창습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단적 계획이 뭡니까? 이 땅을 팔고 이 땅에 들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서울에 봐 놓고 온 그 32,000원 하는 그 양옥 빌딩을 사서
산부인과를 크게 하고 미안합니다. 병원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거를 이단적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적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하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십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생각, 엉뚱한 욕심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쓰는 거다. 이 부분입니다. 역시 아버지다운 지혜랄까, 아버지다운 그런 말씀을 해주죠. 어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하지 않았니? 매사를 그저 순탄하게 진실하게 하라. 자,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꼭 우리가 병원을 산다든지 의사든지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점점점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는다구나. 탄허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또 그게 또 몰입의 악업이 아니라 인순이지 않니? 그러니 내가 불평할 건 아니다. 다만 3, 4대 일구어온 집에서 공들여서 일구어온 이 논을 남의 손을 맡기게 되는 게 적잖이 애석한 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아버지의 이제 그 느낌을 또 그대로 아들께 진실한 느낌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럼 팔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그 땅을 누가 거두냐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너도 이제 말했지만 너도 문서 조금만 쥐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 노릇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묻습니다. 아까 그 지주에 대해서 비판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곱는지 아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지주하고 자긴이라는 게 이제 소작농이죠. 소작농들 사이에서 괜히 애 먹는 게 누가 애 먹는다고요? 땅만 애 먹는다는 거예요. 영감은 땅을 거름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자꾸만 소출만 뺏어 가니까 땅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땅만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탈퇴다. 이제 요것도 보면 재밌죠. 안 된다. 탈퇴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나와요. 나 죽을 임시에다 팔 때다. 임시라는 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임시. 나 죽을 임시에 다 팔 테다. 그다음 보세요. 돈에다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다. 사람한테 팔 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뚜렷한 이 땅에 대한 소신이랄까 땅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돈을 주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한테 이 땅이 팔려져서 이 땅이 잘 관리됐으면 하는 건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용문이. 건너 용문이는 우리 너너러지 논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다는 걸 화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잔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독시잔밭을 판다고 하면 내놔봐라. 그러면은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그는 길바닥에 나앉아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라도 이 땅을 살 게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땅의 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땅 임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땅은 돈을 가지고 팔려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잘 관리한 사람께 팔려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 돈으로 사니? 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께 하는 방식은 매년 일정 부분의 소출을 했는가를 갚아가는 방식으로 네가 그 소출로 땅값을 받을 테니까
네가 미리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아버지의 뚜렷한 땅에 대한 생각과 땅에 대한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줍니다. 그래서 네 모가 먼저 가면은 내가 묻을 거고, 또 내가 먼저 가게 되면은 네 모는 서울로 가서 그렇게 서울에서 하고, 단지 나는 이제 마지막에 이 문장입니다. 난 샘말에서, 이 말 이름이 샘말이라 하죠. 난 샘말에서 이렇게 야인으로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묵힌 걸 흡족히 여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보게 되나요? 땅에 대한 소신을 갖고 땅에 대한 어떤 거의 뭐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 했죠, 아까에. 예, 종교적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분명한 뭐랄까 땅에 대한 생각을 굳힙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밥을 먹다가 그냥 야인으로 이렇게 묻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또 아들을 위로해 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준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사실 그렇죠. 섭섭하죠. 아무리 아버지가 그런 뚜렷한 생각을 갖고도 섭섭하다라는 것이 아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아버지답게 뚜렷한 어떤 아버지의 생각도 있지만은 또 아들의 생각을 다독거려 주면서 위로해 주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인제 그럽니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쯤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도 하오. 이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인제 그 아들께 또 요청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리신 걸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참석도 코골이가 지르륵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정리되는 일종의 결버려 심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있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얹어 문 것은 새끼들로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의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리어 야이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술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모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하게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자, 이어서 아버지가 인제 또 그 일하러 나가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나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앉아서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모든 어머니는 그러지 않나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머니도 실제는 손주들 보고 같이 살고 싶고 서울에 가서 살고 싶은데 인제 안 되는 부분도 그렇고, 더군다나 아들이 그렇게 병원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못 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어머니가 인제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인제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장이시잖니?"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아들을 한번 보세요. 아들 대답을 보면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르신인 것을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도 참 착하죠. 여기서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창섭도 그 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실패한 건 당연했고,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어 있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 요 소설의 핵심 부분에 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가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리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가치관으로 떨어져 있었고, 한쪽은 전통적인 농촌 중심의 전통 속에 있었다면은, 이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대라는 새로운 문물에 빠져 있었고, 또 가치관도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아버지는 농촌에서 사람뿐만 아니고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정의 가치관, 인정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됐고, 아버지와 세계가 격리된 것을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다. 요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기가,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전역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박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에 이제 또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살아가는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또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마치 임종에서 유언이나 한 것처럼 외롭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렜다. 이게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아닌가. 요런 면에서는 참 작가분이 잘 묘사했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이었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이제 밤이 됐는데 잠이 달게 안 오죠. 아들을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그런 중에 인제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젊을 때 서당 다니면서 배웠던 백낙천, 그는 중국의 시인이죠. 백낙천의 한 시를 아버지가 이제 생각해 내는 겁니다. 이 한 시가 늙은 제비 한 상을 두고 지은 시인데, 이 제비 한 상을 지어진 한 시를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백낙천, 당나라 때 시인이면은 우리나라 신라 상당히 오래됐죠. 772년에서 84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예, 당나라 때 사람이고요. 어떻든 이때에 연자가라는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백낙천 시를 한번 볼게요. 들보 위에 한 상의 제비가 있어 짝지어 펄펄 날아다니더니 진흙을 물고 와서 석가래 사이에 집을 짓고 4마리 새끼를 낳았구나. 새끼들은 밤이 가고 날이 갈수록 자랐어. 먹이를 찾는 소리 자자히 요란한데 싱싱한 벌레 잡기가 그리 쉽지 않으니 어린 새끼 배불리 먹을 일이 기약 없네. 부리와 발톱은 닳아서 없어질 지경이지만 그 마음은 필요를 알지 못하고 비록 수없이 둥지를 드나들지만 언제나 새끼들 굶주릴까 걱정뿐일세. 애쓰고 부지런히 키운 30날 어미는 야였지만 새끼는 점점 살찌고 짹짹하고 우는 말 가르쳐주고 털과 날개를 하나하나 곱게 서담아 주니 어느새 날개와 죽지는 자라서 힘이 생기니
뜰납 나뭇가지에 올라앉네. 한 번 날개 펴고 날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 따라 사방으로 흩어져 가버리고 마는구나. 한상의 어버이 제비 하늘에서 울고 우짖어. 목이 타도록 불러서나 새끼들은 돌아오지 않고 허전한 마음으로 빈둥지 돌아왔어. 밤이 새도록 슬피 울부짖네. 제비야, 제비야, 너희들은 슬퍼하지만 말고 마땅히 지난날의 너희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도 지난날 어린 새끼였을 때에 어미 져버리고 하늘 높이 날아가지 않았더냐. 그때의 새끼일은 어버이의 슬픈 마음을 이제야 너희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적절하게 되어진 잘 인용했다 할까요? 그런 시죠. 특히 이제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 제비가 마침내 새끼가 다 자라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공들여서 키웠던 녀석들이 날아가 버리고 난 뒤에 한마디로 나이든 늙은 부부 제비만 남게 됩니다. 그 부부 제비가 남는 상황에서 이 제비는 하늘을 보고 울부짖고 목타다러 불렀다. 이제 이 부분이죠. 밤새 슬피 울부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비야,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제비야, 너희들은 슬퍼하지만 말고 마땅히 지난날의 너희를 생각해 보아라. 지난날에 너희도 네 부모가 그렇게 해줄 때 휙 날아가지 않느냐. 너희도 지난날 어린 새끼였을 때에 내 어미 져버리고 하늘 높이 날아가지 않았더냐. 그때의 새끼 잃은 어미의 슬픈 마음을 이제야 너희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예, 이렇게 되어진 시입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여서나 저녁에 잠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프리실라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수로도 가운데 골수로도 끝에 골수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가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나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밭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나와서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둥글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밭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흙탕이로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공사가 끝난 개울에서 나와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첫 골, 이 돌다리가 골들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마지막 골까지도 흙탕물은 없고,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참 멋있게 예쁘게 썼죠. 물살이 어떻게 우쭐우쭐 하나요? 또 그렇게 춤추나요? 바로 어인법을 합니다. 그죠? 이런 어인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물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이 작가적 눈으로 봤을 때 물살은 우쭐우쭐하면서 영감을 그렇게 잘해 줬으니까 춤추며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리가 놓이는 가운데 장에 가서, 왜냐하면 가운데 장이 이제 새로 했는 쪽이거든요. 가운데 장에 가서 쾅쾅 하면 발을 굴러보는 겁니다. 굴러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얼마만큼 든든하게 됐는가를 굴러보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가 없다." 이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정말 든든하게 잘 됐다는 거를 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저 "발바닥만 아프다."라는 부분입니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명검에 옛날에 그 소금을 가지고 양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집에 가서 양치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어 그 수건하고 가져와서 인제 거기에 앉아서 양치를 합니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양치하고 인제 물을 이렇게 어떻게 내과에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냇물들이 그렇게 맑았어요. 예, 그렇게 맑았으니까 인제 그렇게 냇물에다가 양치하는 걸 보죠. "속의 모든 기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수염의 물을 닦으면서 인제 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그게 인제 자연에 대한 거죠. 비가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마치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인제 잘못이 이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 물에 있는 게 아니고, 자갈이 밀려 나와서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아니면 받침돌의 밑부분에 물살들로 인해서 아래 자갈들이 썰려 나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리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인제 그렇게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물살에 굼 걸려서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이러면서 인제 자연이 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못 보살펴서 보고 아래에 그렇게 됐으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자갈을 받쳐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 얘기 보세요.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이러면서 인제 그 다리의 든든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든든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인제 요 부분이 인제 그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뭐 그저 못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란 하늘 밑에서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해서 안 되는 거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하늘 아래서 살면서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그저 방심해서 마음을 놔 버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한다.' 이 얘기로 소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땅을 주고받고 사고, 또 땅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못난 짓거리들이지, 결국은 자연이란 것 큰 속에서 이 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자연은 큰 것 속에서 이 돌다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돌다리는 결국은 이렇게 잘 보살펴만 주게 되면, 천리에 따라서만 봐 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간다고요? 만년이라도 가는 게 돌다리다. 그래서 나무다리처럼 그저 필요에 의해서 지어 놨다가 또 뭐 자연에 의해서 떠내려가면서 '에이 요번 또 이렇게 떠내려가 버렸네.' 또 나무다리 짓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같이 나무다리를 지으면서 자연을 탓했는데 그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돌다리로 되어지게 되면은 자연을 탓할 게 아니고
결국은 만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다가 이 다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인제 주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제는 이겁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대의 흐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땅을 뭐 팔고 빨리 또 병원 이렇게 하고 또 병원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아버지가 또 땅 사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게 고마움과 땅에게 우리는 모든 걸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게 일깨우면서 우리 전통과 우리 것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허투루 세월을 보내면서 너무 업수히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의 생각들을 또 느낀 소감들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하고 또 이 창섭이라는 그 의사 아들의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유익한 그 방법, 생각, 환경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행히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의 의견을 제시하니까 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는 제가 조금 비약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느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저기에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그 마지막 센텐스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렇게 그 아버지처럼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 천리에 온전히 다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을 이 현대를 살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돈으로만 계산하고 이래서 우리가 산업화 또 이런 거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겪는 게 기후의 변화, 환경오염, 대기오염, 또 물의 오염, 또 뭐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들, 이게 우리가 자연을 너무 홀대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황시연 님 하실까요? 네,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고수하려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버지도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말하면서 자기 신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인품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고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도 인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라 하는데, 이 두 분은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조곤조곤 얘기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참 잘 끝 마무리돼서 아들 창섭이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 신념을 높이 사고 자기가 오히려 잘못했다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장영숙 님.
예, 저는 여기에 이제 제목이 이제 돌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낙동강 상류라 이게 홍수가 나면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저희는 이제 나무다리였어요. 그게 다 떠내려가서 못 가고 그거를 한번 제가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가 어릴 적에 글을 배우러 다닐 때도 돌다리를 건너서 가고 또 어머님이 강화를 타고 돌다리를 건너서 시집 오고 나중에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돌다리로 건너가서 이제 묻어달라는 가족의 이제 뭐 이거 추억이랄까 역사가 이렇게 담긴 그런 소재를 이제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돌다리는 이제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그게 이제 이렇게 또 견고하고 나무다리는 쉽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빨리 잘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아버지의 사고 방식하고 창섭이의 근대적 사고 방식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이제 옛날에 조상들 과거하고 아니 현재하고 미래를 돌다리가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이순희님요. 네, 이제 모든 분들이 뭐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태준 이 작가에 대해서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그렇게 가난하고 해서, 뭐 학교도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대학도 중퇴하고 이랬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문장 광화라는 글쓰기 교본이 지금까지도, 뭐 서점에도 있고, 거기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월북 작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출판사하고 대학 교수가 14권으로 그 모든 작품을 시, 단편, 중편, 장편, 수필, 그 다음 평론 이런 거를 14권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이제 다시 출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1943년도의 작품인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우리 지금 시대의 작품처럼 너무 문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 2020년대에 쓴 작품이라고 해도 별 그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시대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도 있고 또 시에는 정지용, 문장에는 이태준이라고 그때도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태준의 책이 나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읽고 싶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전통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이든지 이런 거를 너무 세태에 의해서 이거는 아니야. 편리하지 못해. 이거는 불편해. 이건 옛날 거잖아.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도 여전한 생명성을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꾸준히 있어 온 것들에 대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마치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여전한 바람으로 느끼는가 하면은 이 바람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듯이 일종의 바람처럼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게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자리는 이 땅이고 돌다리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함께 왔고요. 우리 늘 하듯이 바람개비로 해서 전부 다 마치도록 하죠.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